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살 남자아이가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운전자가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전체 당선인 이름으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오는 29일까지 조건 없이 합친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오늘 통합당의 이틀째 연찬회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임기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어제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민 의원은 문제의 투표용지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건네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민경욱 의원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중국 전인대가 그 책임을 질 거라는 건데 홍콩의 범민주 진영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홍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이어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인터넷 홈페이지 수백 개가 예루살렘의 날 기념일에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멸할 것이라는 동영상도 올라왔는데 이슬람교도 해커들이 벌인 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2살 남자아이가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운전자가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입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식이법 지난해 9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고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린이가 다치면 최고 15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그리고 아이가 사망을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살 남자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SUV 차량에 치여 숨진 건 어제 낮 12시쯤입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의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53세 운전자 A씨는 불법 유턴 과정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아이의 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고 58일 만에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첫 사고는 시행 이틀 만인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추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시속 39km로 달리던 차량에 11살 남자아이가 부딪혀 다쳤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받기 시작한 지 이틀째인 어제 대구에서 고3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인데 해당 학교는 곧바로 문을 닫고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등교를 하자마자 학교 밖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집에는 다 갔어요, 애들? 애들이 있어요. 교사들도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대신 방역 요원이 들어갑니다. 실습실에 지금 방금 했고 연무 작업하고 본무 작업하고 지금 둘 다 지금 불어들었습니다.
대구 농업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구미가 집이어서 지난 19일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선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 모두를 미리 검사했는데 여기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무슨 증상이 증상이 없었다고. 학교는 오늘까지 문을 닫고 방역을 합니다. 기숙사생 17명은 격리 조치됐습니다. 같은 반 친구뿐 아니라 등교한 고3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실습 나온 교생까지 모두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제 고3 등교 첫날에는 전국에서 86개 학교가 감염이 걱정되는 등의 이유로 등교 수업을 하지 않았거나 수업 도중 학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학교 학생을 비롯해 몸이 안 좋아 개인적으로 학교에 안 간 학생 등 모두 21,291명이 등교 수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렵사리 등교 수업이 재개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큽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3 학생들은 어제 모의 수능 시험까지 치렀습니다. 문을 닫은 인천의 66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집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문제집을 뒤적입니다. 손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까지 낀 교사는 OMR 카드를 한 장 한 장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책상 아래로 좀 더 내리세요. 책상 아래로 좀 더 내리세요. 문제집 해보겠습니다. 좀 잘 보세요. 보통 학생들이 뒷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여러 사람 손을 탈까 직접 나눠주는 겁니다. 이달은 등교 연기로 교실에서 치러진 사실상 첫 모의 수능입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서 오픈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산출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등교가 중단된 인천 66개 학교 학생들은 집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80일 늦게 학교에 가게 됐지만 고3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상장 받을 기회가 이미 다 날아가 버리고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이러니까 생기부가 쓸 내용이 많이 없어져서. 다시 교문을 닫은 인천 고등학교들은 언제 등교를 할지 오늘 결정합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노래방과 주점에 갔던 지인으로 일행 6명 가운데 3명이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밖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간호사와 지인 5명이 들렸던 서울 강남역의 주점과 노래방입니다. 그제 저녁 늦게 안양에 사는 3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모임에 있던 6명 중 3명이 감염된 겁니다. 간호사를 포함해 어제 확진된 충남 서산의 확진자와 경기 안양의 확진자 모두 증상이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삼성 서울병원 감염이 병원 밖 모임 때 일어났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주점은 환기가 잘 안 되고 침방울이 튈 수 있어 감염에 취약합니다. 명확한 어떤 결론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선행 확진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원내, 병원 내 직원 간의 전파가 일어납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역학조사 기간을 앞당겨 모임 이틀 전인 7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안에선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검사는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병원 구급차나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도록. 수술실 폐쇄는 24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수술실 근무자 240명을 다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국가 두 체제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홍콩에 대해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 달 4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리는 6.4 天安门 시위 기념 집회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도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혜수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어젯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논의하는 9개 의안 중에 홍콩의 국가보안법률 제정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国家安全是安邦定国的重要基石，维护国家安全是包括香港同胞在内的全国各族人民的根本利益所在。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와 같은 홍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콩 범민주진영은 이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is is the end of Hong Kong. This is the end of one country, two systems. 범민주진영은 다음 달 4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리는 6.4 天安門 시위 기념 집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반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이르는 홍콩 시민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홍콩 정부가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이어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박현영 특파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아직 모른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it is because nobody knows yet. If it happens, we'll address that issue very strongly.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이 약속한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법 제정은 홍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이런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 상원,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네, 상원은 현지 시간 20일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여야 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하원 통과도 유력합니다. 미국은 또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같은 날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신형 어뢰 판매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등이 공급하는 통신 장비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외교시설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동맹국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구상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목표로 자유진영의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크 차관은 자유진영 내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대응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동맹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날 기념일에 맞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홈페이지들에는 이스라엘에 반발하는 내용의 동영상도 올라왔습니다. 현지 보안업체는 이슬람교도 해커들이 벌인 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중해 중심 도시 텔아비브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피를 흘리며 물속을 헤엄칩니다. 이스라엘 파멸의 초읽기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담겼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스라엘의 인터넷 홈페이지 수백 개에 올라온 30초짜리 동영상입니다. 회사와 정치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300여 개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전쟁에서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53주년에 맞춰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 겁니다. 현지 사이버 보안업체는 터키와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 등의 이슬람교도 해커들이 이번 공격을 벌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사이버 공격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9일 이란 샤이드 라자이 항만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배후가 이스라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8일엔 이란이 이스라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 시스템 등을 다운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돼 있다는 흔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지도부에서는 9월까지 통합의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조건 없이 한국당과 통합을 한다. 이런 당선인 이름의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끝나는 통합당 당선인 연찬회에서 오늘 이 문제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특히 당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킬지, 그렇게 한다면 임기를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인 84명이 오는 29일까지 미래한국당과 조건 없이 반드시 합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29일은 원유철 한국당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당의 당선인들도 29일까지 합당해야 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4.15 총선을 위해 한국당으로 옮겼던 사무처 직원들도 합당을 촉구하며 당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통합당의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한국당과의 합당 문제, 지도체제 구성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끝장 토론이 이어집니다. 총의가 확실하게 모아지면 표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나 의견이 갈라지면 일단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당의 합당 시기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임기를 언제까지로 정할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공천권을 줄지를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12.6 대통령 시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 신군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재판 전체를 녹음한 육성 테이프를 분석해 봤더니 전두환 신군부가 재판에 개입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의 유족들이 이를 바탕으로 40년 만에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측근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저격한 12.6 사건.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11.6은 내란 목적의 집권 쿠데타란 겁니다. 당시 주동자들은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방청 제한, 언론 검열로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40년 만에 1심과 2심 재판을 모두 녹음한 테이프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김경호 실장을 툭 쳐면서 가가 똑똑히 모시시오 이러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이 얘기를 다 끝마치도 못하고 이 버러지 같은 하면서 하면 이미 첫발에 나갔습니다. 남산 중정의 부하들도 나옵니다. 저 해병대 출신이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과장님이 날 그만큼 신임을 했는데 내가 과장님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는가. 총 53개,
128시간 분량의 녹음 테이프에는 사건 관계자 30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이상한 목소리가 겹쳐서 들립니다. 제가 기술장 부임해서 전부 그러니까 근정 제2차부가 최 실장이 자주 김 부장의 의사를 묻지 않고 2, 30... 또 끊어졌어. 그 마이크 접촉 불량인 거예요. 최일병. 김재규 부장이 범행 동기를 자세히 증언하자 체포하지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나 이제 수정할 때나 할 때 지금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어지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들. 당시 변호인들은 법정 뒷공간을 지목합니다. 신문 나가자마자 있는 게 법무감 방에서 전부 검사 판사에 처출돼 나온 사람들하고 보안사의 남장군이지. 신군부가 재판정 바로 뒤에서 개입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쪽지 전달을 항의했습니다. 군인들이 경계하는 삼엄한 군법회의에서 계속하여 쪽지가 날라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갔던 법무장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그 방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학봉 씨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규가 의인이 돼가고 있더라.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한 번인가 뭐 왔다 갔다 그러고. 당시 대법원은 쪽지 전달은 기록상 근거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 속 목소리는 쪽지의 존재를 너무도 명확히 가리킵니다. 김재규 부장 등의 유족들은 테이프 분석 내용을 토대로 40년 만에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네, 어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은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지난 4월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라면서 공개했던 투표 용지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누구에게 어떻게 받은 것인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검찰청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지지자가 박수를 치며 민 의원을 응원합니다. 민 의원은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그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받았어요. 다음에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되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아 목적에 맞게 밝혔고 누구인지 알리면 도리어 처벌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민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압수하고 타고 온 차량도 수색했습니다. 민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이후 투표용지를 제시하는 등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개표장 출입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리 선관위가 보관하던 개표기도 어제 의정부 지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지역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예멘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대참사가 시작이 됐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전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지금 5년이 넘게 내전 중인 곳인데 코로나19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현지 시간 21일 중동 예멘의 현지 시간이고요. 이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예멘 남부 아덴 지역의 국경 없는 의사회가 설치한 코로나19 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아덴에서 대참사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 치료센터에 감염자 173명이 입원했고 이 가운데 최소 68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를 찾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치명률이 최소 40%로 전 세계 평균 6%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환자가 치료센터에 올 땐 이미 늦었고 이 밖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멘은 오랜 내전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한 상태여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의료진에게 줄 보호 장비나 검사 도구가 부족하고 정확한 감염자 수도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교민들이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에 또 도착을 했죠? 네,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한빛부대 대원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했던 전세기가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교민 60명을 태우고 어제 저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에는 군 의료진이 탑승을 해서 이륙하기 전에 교민들의 발열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아프리카에서 발이 묶였던 교민들이 한빛부대 대원들의 교대를 계기로 귀국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미국의 국립공원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가운데 공원 관리 당국이 야생동물 주의보를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국립공원의 인적이 끊기면서 야생동물의 활동이 급증, 불의의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관광객 1명이 들소떼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들소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옐로스톤 공원 관리 당국은 최소 2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안전수칙을 관광객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립공원 관리청도 이번 공원 재개방을 계기로 야생동물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재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과감하게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면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지금이 남북 정상의 일상적인 만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북미 간에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이를 만들고 밀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 국가에 발령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특별 여행주의보를 처음 내렸고 지난달 추가 연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 추가로 만듭니다.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대응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또 한국 닛산, 그리고 포르쉐 코리아를 소비자 단체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세 곳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팔아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햇마루에서 만든 김부각에 쥐 사체가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서 당국이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가 된 제품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부산 중앙대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양쪽 끝 차로가 물에 잠기면서 2시간 넘게 차량 통행이 정체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익산시의 웅포대교를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일본인 남성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차례 외출을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녀 4명. 자매와 그 남편들입니다. 첫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3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방출이 된 강정호 선수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복귀 신청을 하면서 조만간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 백스포가 코로나 여파로 중단했던 세계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생활용품, 인테리어 전시회, 베이비페어가 열렸는데 어제 2만 명의 관람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행사는 모레까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을 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고 최희석 씨 사건, 해당 입주민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자해를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퍼뜨린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주고 들어간 회원 2명,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번 심사는 경찰과 검찰이 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겠고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5도, 전주 26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을 텐데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25도 이하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광주 14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에서 어제 실종된 30대 남성이 실종된 지 4시간 30여 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부도 매바위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매바위를 찾았던 이 남성은 오후 3시쯤 밀물로 고립되자 수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장 전 센터장의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총 2,480억 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차별 거래를 한 경기 지역 96개 점포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이들 점포에 대해 카드 가맹점 취소와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암행조사를 통해 적발한 15개 점포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 5년치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어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용접할 때 쓰는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람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4명째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좁은 배관 안입니다. 동료 직원이 쓰러진 김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용접은 배관 안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뒤 실시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용접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르곤가스를 들이마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은 용접 보조 작업을 맡은 김 씨가 배관 안에서 발견됐고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 원인을 아르곤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 사업장에서만 4명이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사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물량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물량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하청 고용구조부터 다단계 하청부터 바꿔라.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사고가 많다며 그제까지 열흘간 특별 근로감독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난 지 하루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 개막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인데다 미국과의 갈등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전 세계의 시선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과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도 주목되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홍콩 의회 대신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네. 중국 정부가 왜 홍콩 의회 대신에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홍콩을 어떻게 통치할 건가 하는 거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이 있는데 네. 그 23조가 바로 이제 홍콩의 보안, 안보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기본법을 이제 중국의 구미에 맞게 홍콩 정부를 시켜서 시도를 해보려고 2003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때도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길거리로 한 50만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죠. 그리고 작년에 그 소위 송환법 범죄인 인도 법안입니다. 이런 거 잘 안 된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홍콩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률 제정권을.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국양제에 의해서 자치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리고 일국양제가 2047년까지인데 23년 지난 이 시점에 완전히 홍콩을 중앙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홍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6월 4일이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날인데 그 기념식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후폭풍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홍콩의 모든 법률들을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가 아니라 중국의 전인대가 제정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법률은 아니지만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한다는 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치를 보장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 맡기는 겁니다. 지금 뭐 송환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국가 보안에 관계되고 핵심 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마 카드로 꺼내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이제 앞으로의 홍콩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네. 의지를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범죄인 인도 법안 못지않게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셀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할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홍콩에 원래 그 홍콩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캐리람 장관의 이 홍콩 중앙정부가 홍콩 정부가 이걸 잘 컨트롤하면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제 홍콩 송환법 과정에서 봤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계속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은 지금 홍콩 정부를 신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민 운동도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중앙정부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본법을 다시 만들겠다 이러고 나온다면 아마 상당한 그 갈등이 예상이 되고 이 홍콩의 일국양제를 지키고 홍콩의 민주 자유 가치를 응원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중 충돌 국면에 우리가 뭐 기술 패권, 무역 전쟁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이념과 가치, 군사 충돌의 문제인데 이 홍콩은 딱 거기에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미중 간의 충돌을 또 한 번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항상 긴장하고 갈등을 그렇습니다. 벌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이 대만에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이잉원 총통이 5월 20일에 이제 재선에 성공해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일국양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양안 교류의 시작 기본점은 92년에 맺은 중국은 하나다라는 이 전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구이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이 그걸 받아들여야 교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거절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보면 대만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번 이 전선에서 중국과 뭐 힘 대결은 아니지만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정치 협상 회의는 주로 이제 홍콩이나 대만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대만 문제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앞으로 뭐 대만 동포가 방문하면 환영하겠다 네. 이 말 이외에는 보통은 정치 협상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만 언론을 보면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오늘 뭐 전인대에서 또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만을 미국은 카드로 써서 대만을 카드로 써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우리가 뭐 이전에 대만은 미국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개막된 중국 양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해마다 3월 초쯤에 열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2달 정도 지금 늦춰지는 상황인데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뭔가요? 뭐 양회가 이제 2달 정도 늦게 갔는데 네. 아직도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이 코로나 사태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이 양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해의 정치 일정을 시작하는 선언이거든요. 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오늘 하겠지만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시정 보고인데요. 올해 1년을 어떻게 하겠다. 이 시정 보고에서 주로 경제 성장률, 예산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주로 이제 민생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그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전 세계가 지금 중앙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적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차 포인트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콩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지. 그리고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상당한 뭐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약 우리 돈으로 한 1,700조 원 정도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투자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10개 프로젝트인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 다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액수까지 발표를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밀리지 않겠다. 기술 패권이든 미래에 미중 간의 각축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업무 보고에서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왕양 정엽 주석도 그렇고요.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뭐 많은 성과들을 거뒀다. 이런 식으로 시진핑 주석을 띄우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이번 양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시진핑 주석은 방향을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인대 양회 열리기 전에 정치국 회의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코로나 전국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내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이걸 향해서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매진하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매우 잘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크게 과시하면서 아마 국내적으로도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말씀하신 소강 사회, 샤오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샤오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제 육아 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낮은 단계가 온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먹는 걸 해결한 상태고, 소강이라는 거는 중산층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육아에서는 대동인데 여기는 발달한 중등, 최고위 중진국에 간다는 게 원래 덩샤오핑이 원래 계획했던 건데 그 목표고, 그러니까 중산층 사회라고 하면 지금 이제 최소한 빈곤 계층을 최소화하고 국민소득을 10,000불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그런 사회를 달성을 하면 이제 선진국 또는 고위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첫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에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창신동에 사는 송모 씨는 최근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면 이 일을 한 20일 정도는 했어요. 근래 와서 이제 현장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수입이 뭐 절반이 안 되니까 거기서 버텨나가려면은 모든 걸 전략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1년 전보다 근로소득이 3% 줄었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탓입니다.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덕분에 전체 소득은 줄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1년 전보다 6% 넘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엔 고소득층 평균 소득이 저소득층의 5.18배였지만 올해 1분기엔 5.41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은 저소득층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1분위의 지출 감소폭은 10%로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큽니다. 옷이나 신발에 쓰는 돈이 크게 줄었고 외식이나 문화활동에도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안 사 먹고 고기 한 번 먹고 싶어도 안 먹지 뭐. 옛날에 입던 거 그냥 입고 살고요. 병원은 죽겠으면 어쩔 수 없이 가. 근데 웬만하면 참아야지. 옷을 잘 샀거든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손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고.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단체들과 관련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의혹들. 한편에서는 이 위안부 역사 자체를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또 있어서 이건 본진을 흔드는 거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나온 관련 의혹들 좀 전해드리면 먼저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만 원을 할머니들에게 주고 후원금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걸 약속하는 약정서를 나눔의 집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2001년 1월 나눔의 집에 사는 할머니들과 초대 원장인 에이스님이 작성한 약정서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신 할머니들은 나눔의 집 후원금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맹세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할머니 9명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할머니들은 후원금 사용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나눔의 집 내부 직원들이 밝혔습니다. 후원자들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드린 용돈이나 후원금이 있는데요. 돈이 쌓여서 저는 김정수 사무국장에서 현금 뭉치로 나와 있어요. 왜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이 돌아가지 않는 약정이 맺어졌을까? 에이스님은 당시 시설을 운영하기엔 후원금이 빠듯해 이렇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선 할머니와 운영진 사이에 후원금을 두고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는 이 돈도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이스님은 약정서를 작성할 때 할머니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약정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협의를 내가 할머니들하고 해서 이걸 확실하게 좀 해놔야 되겠다. JTBC 박지영입니다. 수요일 집회에 더는 나가지 않겠다면서 비판에 나섰던 이용수 할머니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제 이어서 어제도 진행이 됐는데요. 정의연 측은 과도한 압수수색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나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건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그간 평화의 우리 집은 길환옥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로 운영돼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12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일부 지출 증빙 자료가 마포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검찰이 2019년 이전의 회계 증빙 자료를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과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필요한 자료를 의미 제출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에서 정의연 측 변호인과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30대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 노동자 형제를 때려서 갈비뼈에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민 35살 A씨가 택배기사 B씨와 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건 지난 7일 오전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B씨에게 주민 A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다 A씨가 택배기사 B씨 형제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B씨의 동생은 형을 돕기 위해 따라 나선 길이었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민 A씨는 이곳에서 택배기사 형제를 5분 넘게 마구 때렸습니다. 입주민 A씨는 아마추어 권투 선수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눈을 크게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코뼈가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에 붕대를 감고 열흘 만에 다시 일터로 나왔습니다. 걔들 마스크 안 썼다고 저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녀갖고 자기 복싱 체육관 망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때리고. 경찰 조사에서 주민 A씨는 자신도 택배기사 B씨에게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마스크 안 쓰고 왜 하느냐. 전에도 한번 이렇게 언쟁이 좀 있었나 봐요. A씨는 그저 감정 싸움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폭행한 거에 대해서는 100번 잘못하고 인정하지만 감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주민들의 갑질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 A씨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은 입주민 A씨와 택배기사 B씨를 각각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경비원인 최희석 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폭언에 못 이겨 아파트 관리소장이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관리소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하루 전 업무 수첩에 잦은 비하 발언, 위협, 모욕적 발언 등의 표현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일부 주민들에게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초 시작된 아파트 배관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잦았고 너무 빨리 했다. 추운데 온수를 끊어야 주민하고 같이 수달 먹고 그 얘기해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아마 좀 심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이 A씨에게
갑질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들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TF를 구성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들, 기사들 계속 퍼져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차재원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초에 2018년 초죠. 2018년 초에 청와대 비서관실에 액자를 하나 내려보냈어요. 네. 그 액자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냐면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풍추상이 뭐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자신을 지킬 때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금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이 지금 이거 여당의 해법이 바로 춘풍추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30년 동안 이 지금 정대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놨던 역사적 정의 그리고 또 이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 평화 이런 가치들은 상당히 이 봄바람처럼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안고 지켜나갈 가치이지만 그러나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지금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자신을 지금 그 지키는 각오로 가을 서리발처럼 강하게 뭔가를 좀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지금 진상을 먼저 지켜보고 난 뒤에 뭔가를 하겠다는 여당의 지금 입장 자체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자체적으로 먼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우리 스스로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책임질 것이면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저는 춘풍추상의 자세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상황?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다뤄줘야 할 문제죠.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윤미향 당선인 또는 이제 정대협 대표 정대협 활동을 3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요. 간사로 시작해서 이사장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이 한 개인의 비위, 이게 도덕적 비위냐, 위법한 사안이 있었느냐,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느냐, 이게 좀 불명확해요. 이게 밝혀져야 되고, 그러면 정대협이나 정의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이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가? 이거는 또 앞으로 이 조직을 없애버릴 게 아니라면 필요한 우리의 이 사회운동, 국제연대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리노베이션, 개혁해야 되는 일이지 이 조직 없애버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는 이 역사적인 문제가 있죠. 이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이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의 이 아픔을 겪었던 여성들을 이 보호하기 위한 단체예요. 그렇다면 이 국제연대의 문제를 외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야당에서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은 책임이 있으니까 징계 차원에서 제명하고 끝.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다음에 이 사회 시민 단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여성인권 문제 어떻게 하지? 일본과의 외교적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어떻게 하지? 복잡하게 이걸 잘 정리해서 가야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신중하죠. 그 윤미향 당선인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금 불법이란 겁니까? 의혹은 지금 한 10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이 중에는 문제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도덕적으로 개인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전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흐름으로라면 사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사퇴하더라도 퇴로가 있어야죠.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질 것을 결정하고 나가야지 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나간 이후에 수습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도 여기에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윤미향 이 당선인은 민주당 추천 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 대표로
시민단체 활동을 독자적으로 해온 성과로 시민단체로 추대가 돼서 이 비례 명단에 들어와서 입당이 되고 더불어 시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 민주당과 합당이 된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민주당의 인물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책임질 인물도 아니에요. 네. 지금은 당선인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이 국회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결정해야 되겠지만 정대협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문제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개입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중에 만약에 10가지 의혹 중에서 9가지는 별 문제가 없고 한 문제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책임질 문제다라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건 또 이게 섣불리 경솔하게 나섰다가 문제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네. 외교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당연히 객관적인 감사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이 실제로 자진 사퇴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TF까지 꾸리고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갈 태세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이야기는 네. 하지만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사실 그동안 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질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좀 더 부풀린다는 표현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더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더 정치적 공세에다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인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일 평론가께서는 사실 이분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시민단체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조금 덜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이 다른 이유가 결국은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표를 몰아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집권 여당과 같은 정치적인 이 동질성, 연장선상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사실 또 윤미향 당선자가 이 지난번 시민 후보로 추천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공천까지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이 내세웠던 총선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일종 보수 야당을 겨냥한 친일 프레임이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상실 윤미향 당선자가 아주 좋은 그 정치적 소재로 사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이 정치적인 이익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결과도 저는 민주당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지금 당사자의 입장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이런 거 결과를 다 보고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지금 실기하는 것이 아닐까.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히 180석을 갖고 있는 막강한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도덕성과도 결부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저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한 상황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시민단체 추천을 받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뒤로 살짝 물러나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신들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온 이야기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인데요. 이게 사실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는 6석의 의석에 비해서는 굉장히 역량이 컸죠. 다수당 상황에서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압박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도 했는데 이때 주로 데스노트는요. 지난해 이 조국 전 장관 전국에서 약간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정의당은 이게 내상을 입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때까지는 임명직에 대한 주로 이 내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인물이 온당하다 아니다. 청문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서 정의당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엔 데스노트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총선을 치룬 동등하게 이 경기를 치룬 정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입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최근에 심상정 대표가 사퇴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민주당 내부의 당선인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지금 상황인가 하는 건 좀 물음표가 달립니다. 내부 수습도 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대협 사태,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를 보면 전 민주당 이야기가 맞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를 앵커님을 포함해서 패널 2명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 기다려야 되냐면 전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온 객관적인 절차였어요. 22일까지 회계 자료를 다 내십시오. 네. 기부금 입지출에 대한 그걸 보고 어디까지는 다소 작은 실수라고 정 의원이 얘기했는데 실수였는지 회계 처리의 미비였는지 아니면 이거는 매우 아주 수상한 돈거래의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징계해야 될 사안이다. 책임자는 윤미향이냐 정의연애 아니면 이사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국고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감 단체인 것이고 거기에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런데 전 외교부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하나도 이 언론의 의혹 제기는 많았는데 확답이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좋아요. 그럼 정치권에 들어갔으니까 국회의원 당선이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이 정도의 무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제 수습하기 어렵다고 봐서 윤미향 당선인 개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선인 신분을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결정이라고 봐요.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이걸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누가 그 책임의 무게를 지금 따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 행안부 기준이 제1기준이다. 그다음에 이게 이 중죄다라고 한다면 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 등등인데 지금 속도가 다 꼬여버렸어요. 검찰이 먼저 나서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피의 사실을 혐의를 잡고 범죄로 보고 있는 흐름이 강해졌어요. 언론의 의혹 제기, 그다음에 바로 범죄 수사. 네. 그 사이에 객관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왜 사라져버린 겁니까?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리든 아니면 이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되든 결국은 다 같은 절차를 가는 거잖아요. 회계를 감사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누락됐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그럼요. 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지금 아마 그러니까 원유철 대표 임기 이 연장을 추진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이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래통합당 당선자 이 지금 그 연찬회에서 지금 29일까지 무조건 합당해야 된다는 강한 결의문이 지금 나왔거든요. 30일부터 20일째 30일부터 국회가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는 네. 지금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거대 여당을 지금 두고 우리가 지금 이 고속단체 2개를 하는 것보다는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서 투쟁을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래한국당의 지금 사실 주축은 당 지도부가 아니고 미래한국당의 당선자들이에요. 네. 당선자 다수도 지금 29일까지 해야 된다, 합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지금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그렇게 촉구를 했어요. 촉구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미래한국당의 지금 당 사무처 이 지금 직원들도 29일까지 지금 그 합당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거부될 경우는 수용될 때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는 당무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합당을 지금 지연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국민 여론 자체가 이 합당을 지연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정치 구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이 개인적인 그 탐욕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총선 과정에서 무조건 총선 끝나면 합당하겠다는 국민의 약속과 이제 어긋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합당은 뭐 불가피하게 아마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네, 최평론가님, 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별도의 당으로 네.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고 별도의 당으로 가려는 지금 뭐 아주 호기로운 전략보다는 사실은 합당을 하는데 당 내부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가장 규모 있는 계파로 우리는 원내교섭단체도 될 수 있는데 네. 합당에서 들어왔으니 아하. 우리에게 중심부를 보장하라. 그것이 무엇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신계파로서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합당은 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9석 혹은 이 국민의당이나 다른 또 무소속 의원들을 이제 합류시켜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되건 안 되건 간에 이 당내에서 21대 국회에서의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 민주당은 비례정당이 사라졌잖아요. 흡수됐는데 하나가 있어요. 셀프 비례정당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세석입니다. 여기와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이 위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것은 지금 이제 이 미래한국당이 이루어낸 성과에 비해서 의석이라고 하는 성과에 비해서는 격상이 아니라 격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길은 갈 것 같은데 마지막 지분 싸움에서 뭘 좀 더 얻어낼지 아니면 그냥 이제 백기투항할지 그 차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말씀. 저는 오늘 뭐 당선자 네. 대해서 지금 그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임기를 얼만큼 줄 것인지를 논의한다고 그래요. 그렇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지금 이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저는 당선자들의 약간은 좀 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 비상대책위가 이번에 출범하면 8번째예요. 과연 이 그동안 외부인을 모셔와서 비대위가 얼마만큼 이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선자들이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조기 전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강론의 목소리가 좀 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절충될 걸로 보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는 출범한다. 근데 문제는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추인돼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8월로 돼 있을 뿐이죠, 현재. 근데 그 임기를 내년 3월까지 보장하라는 건데 이 빠르면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전당대회를 하는 시점 조정을 통해서 지금 이미 전국위에서 위원장으로 추인이 돼 있고 문제는 당원 당규가 8월 31일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네. 이건 불가피하게 조정할 겁니다.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못 받아들이는 문제니까 연내로 한다면 한 12월 정도 전당대회를 한다. 혹은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한다 정도 사이에서 시점 조절이 있을 것이고 아마 위원장 체제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5월 30일에 출범을 하니까요. 네. 오늘이 5월 22일, 이제 뭐 8일 정도밖에 남지 약 일주일입니다. 않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여전히 뭐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8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장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이죠. 간송미술관에 있던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미술관이 생긴 지 8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나형 기자입니다. 꾸밈없는 미소를 띠고 아랫배를 툭 내밀었습니다. 날개 닮은 옷자락을 날리는 보살상은 두 손을 모으고 단정하게 서 있습니다. 1300년 이상 된 이들 불상의 추정가는 각각 15억 원입니다. 문화재가 경매에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내놓은 소유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 간송미술관의 후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불상입니다. 82년 전 이 미술관이 생긴 이래 소장품을 공개적으로 경매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술관을 세운 간송 전영필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빼앗길 뻔한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신윤복의 미인도, 원숭이 모양 청자 연적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재들입니다. 1938년 조선의 보배를 두는 집이라는 뜻을 담아 사립미술관 보화각을 지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지원 없이 꾸려온 이곳은 간송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손자 3대에 걸쳐 운영 중입니다. 미술관 측은 그동안 쌓여온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데다 2년 전 간송의 장남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져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미술관에는 지정문화재가 48점 있지만 5,000점을 훌쩍 넘는 소장품에 상속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라도 한국인이라면 사고 파는 건 가능합니다. 작품의 소장처와 어떤 상태를 공유를 하면 어디서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외 반출이 불가합니다. 겸재 정선의 산수화가 들어있는 퇴후 이선생 진적과 월인 속보 등의 보물이 이미 경매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종식이 돼도 이제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늘 대비를 하는 일상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에 맞춰서 여행을 하는 방법도 예전과는 요즘은 좀 다릅니다. 오늘도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좀 북적이는 곳보다 네. 조용히 좀 사람이 없는 한산한 곳에 가서 힐링을 하는 이런 네. 여행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거를 이제 겪으면서 이게 더 굳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좀 가족끼리 가든 뭐 단체로 가든 좀 왁자지껄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강박 아닌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곳 구경하고요. 맞습니다. 안에도 이제 들어가고. 코로나19 네. 이후에는 그거보다는 좀 외따로 떨어져서 조용히 머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걸 좀 더 지원하고 더 이제 유도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강원도를 웰니스 관광 특구로 최근에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그리고 건강의 피트니스를 합쳐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인데요. 즉 어디 가서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좀 머물면서 심신도 달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좀 치유할 수 있는 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웰니스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강원도인데요. 네. 강원도 곳곳에 있는 예를 들면은 뭐 평창 바랑산에 있는 리조트나 동해 무릉 건강숲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곳의 소리, 향기 그리고 음식 등등을 매개로 해서 좀 머무는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있습니다. 네, 머무는 여행을 지금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자체들도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맞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로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가 네. 호텔이어서 뭐 이렇게 네. 한 건물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네. 잠은 이 건물에서 자고 뭐 식당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네네. 한 마을 주민들이 다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호텔이라고 하면 좀 수직적이잖아요. 근데 좀 수평적인 형태의 마을 호텔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폐광 지역이죠. 정선에 있는 그 고한읍 일대가 마을 호텔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이곳에 이 마을 호텔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는 벌써 한 2, 3년이 된 일이에요. 네, 일본에 이제 한 마을을 벤치마킹 한 건데 네. 처음에는 이제 한국 최초이고 또 연계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호응을 그렇게 받지 못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해 내면서 최근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정선 고안에 있는 이제 마을 호텔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빈집, 폐가 이런 것들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숙박장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요. 동네에 있는 카페나 식당들은 이제 일종의 호텔, 레스토랑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거죠. 거죠. 또 이발소 네. 이런 것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면서 예전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도시재생의 또 이제 성공 사례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곳에 가서도 지금 얘기하셨던 그 머물면서 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머무는 여행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통 네. 우리가 뭐 식당을 가더라도 예전에는 블로그나 뭐 SNS 이 검색을 해서 가는데 요식업체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작 가서 맛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서 좀 실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마을 호텔에 가시면 지역의 어르신들의 뭐 단골, 식당 혹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공간들을 이 추천을 받으면서 전에 없던 여행을 좀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머무는 여행을 계속을 강조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 한 달 살기.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상권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그렇죠. 차원에서 또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여행자로만 가게 되면 사실은 잘 되는 업소만 보통은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행자가 아니라 생활자로서 이제 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만나지 못했던 것, 먹지 못했던 것들을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제 한 달 살기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지역에 돈을 좀 쓰고 온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미 지난 14일부터 경남 별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동이나 통영, 산청, 김해가 등등 경남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들의 한 달 살기를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 경남 별곡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비 엄마들을 위해서 태교 여행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 하동에서 찻잎 따기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예비 엄마들이 거기 가서 한 달 살면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제 마련해냈는데 대표적인 게 최소 3일에서 일주일까지 하루 대략 한 5만 원 안팎의 숙박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유명 관광지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이 체험학습장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염가에 제공하는 형태의 그런 관광 지원책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한 달을 살아야 네. 그 7일 동안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간을 뭐 3일이나 7일이나 이 정도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한 달 살기를 해야 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 달 살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남 같은 경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강릉, 동해시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청년 예비 작가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해요.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예비 작가들이 그곳에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하면 예전에 이제 이 젊은 인구가 많이 떠나가면서 좀 침체됐던 분위기도 살리고 동시에 작업장이 부족했던 청년 작가들 입장에서는 또 작업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으면서 다채로운 형태의 이 지원책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침체된 지역 관광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 근데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활인 개념으로 이제 가시는 것이다 보니까 집이 가장 중요하겠죠. 머무는 곳이요. 그래서 집을 찾고자 하는데 요즘에 한 달 살기가 좀 인기를 얻으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미분양 주택이나 이제 버려진 집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공하는 이제 부동산 중개 업소나 아니면 건설사들이 많은데요. 때로는 이 중에 좀 무허가 업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자체 어디 가든지 꼭 점검을 맞습니다.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소방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전처럼 이제 그냥 돌아보기만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강조하지만 생활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과의 어떤 교감, 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콘셉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리콜 조치를 내린 차종들이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떤 차종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내려진 조치입니까?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오늘 아침에 밝힌 내용인데요. 국내외 100여 개 차종 55만 대가량이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BMW의 경우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일부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BMW 520D 등 24만여 대에 대해서 선제적 예방 차원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해당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한 이후에 필요하면 부품을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벤츠의 경우에 E클래스 등의 선루프 접착 불량 가능성이 있어서 리콜 명령이 떨어졌고요. 현대차 산타페 등은 일부 노후 차량의 브레이크 잠김 방제 시스템에 이물질이 유입되면 합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초대형 소행성이 오늘 새벽에 지구 근처를 가장 가깝게 지날 거라고 했었습니다. 뭐 가장 가깝게 지난다고는 하지만 그 거리가 워낙 멀어서 충돌 위험은 없다는 거였잖아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충돌 없이 안전하게 지나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으로 분류됐던 136795 소행성은 오늘 아침 6시 45분쯤 지구와 가장 근접했습니다. 그때 지구와의 거리는 약 615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6배에 해당합니다. 지구 위협 소행성은 지구와의 근접 거리가 750만 킬로미터 이내이고 크기는 지름 140m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136795 소행성은 길쭉하게 생긴 모양으로 지름은 1km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최근 야생에서 살아가는 새들이 도심 한복판에 곧잘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서식지를 잃게 되자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승조 기자입니다. 흰뺨 검둥오리가 새끼 10마리와 길을 나섭니다. 근처 하천으로 가려는 건데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성급한 새끼 한 마리가 달려나가자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흰뺨 검둥오리는 4년 전부터 도심 한복판인 낙동강 환경청 연못 주변에 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떠납니다. 사람들 곁에 있어 천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진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둥지를 털었습니다. 집주인의 보살핌에 어미가 새끼 5마리를 무사히 키웠습니다. 빨리 오고 싶고
또 내가 하지 않는 시장을 가서 얘들 주려고 밥도 사고 먹이도 사고. 야생 동물들이 자꾸 도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자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번식을 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그런 땅이 점점 줄어간다는 이야기죠. 호주와 영국 등 외국에선 도심의 이정표나 생태 통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야생동물과 공존을 고민할 때라고 말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은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살 남자아이가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운전자가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째 진행되는 미래통합당 당선인 연찬회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임기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오는 29일까지 합친다는 입장도 당선인들이 앞서 냈고 오늘 연찬회에서 이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어제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민 의원은 문제의 투표용지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건네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민경욱 의원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